그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거는 흥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회로 외우면서 켈빈으로 이제 쭉 했잖아. 그래서 뭐 C6H12O6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C3H4O3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피로부산 시작해가지고 피로부산이 뭐 아세틸코에이 될 때 탈탄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 쪽지를 보면서 거기다 막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떤 거? CO2가 나온다라는 건 거기 탈탄산 쓰인다. 그리고 NADH나 FADH2 나오면 탈수요소 쓰인다.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피루브산에서 아세틸코에 갈 때 탈탄산 탈수소 다 쓰이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랑 C6라고 우리가 외운 시트르산이라는 물질이랑 합쳐지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는 뭐다? C6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죠. 네, 아무튼 C6가 만들어질 때 뭐 돼야 된다? 여기는 이제 효소가 쓰이긴 쓰이는데 따로 탈탄산이나 탈수소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효소 이름을 외우진 않지만 우리가 모든 과정에는 다 효소가 쓰인다는 사실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C6,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다음에 알파 어쩌고 하는 탄소 5개짜리가 되는 과정에는 마찬가지로 탄소가 줄었으니까 탈탄산에서 CO2 나오고 탈수소도 쓰이고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5개짜리에서 그 다음 사탄소화물로 갈 때 석신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탈탄산과 탈수소가 다 쓰인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그 뒤부터는 탈탄산은 쓰일 일 없다. 탄소는 다 삐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석신산에서 말산, 말산은 푸마르산이 이제 왜 자꾸 들어가지? 아무튼 그냥 사탄소화물, 사탄소화물, 사탄소화물 가는 과정에서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탈수소, 탈수소, 탈수소는 쓰이지만 탈탄산이 쓰이는 일은 없다. 단 중간 과정에 뭐? 그치 FADH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 끼어져 있는 거 정도. 그렇게 해서 회로를 전반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CO2가 나오면 탈탄산 요소가 쓰이는 거랑 그 다음에 NADH나 FADH2가 만들어지면 탈수소 요소가 쓰인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건 암기 위주의 내용이었다면 중요한 건 이제 더 중요한 거, 더 제대로 이해해둬야 되는 게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가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효소들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거였고 그래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였어요? H 플러스를 미토콘드리아 가장 안쪽 바탕질 혹은 기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능동수송시킨다 였죠. 그래서 능동수송시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요 두 막 사이에 있는 여기에 pH가 낮게 유지돼요. 왜? 여기는 능동수송을 통해서 H 플러스가 나가서 H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될 테니까 pH가 낮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능동수송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여긴 H 플러스가 적어서 pH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농도기울기 자체를 이용해서 다시 H 플러스가 ATP 합성효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촉진확산되도록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촉진확산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ATP가 합성되더라 였던 건데 근데 NADH 하나당은 몇 개? 2.5개의 H 플러스가 능동수송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FADH2 하나당은 H도 할게요. 네. 얘는 1.5개 H 플러스가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였다? NADH 하나당 2.5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FADH2 하나당 1.5개의 ATP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로 결론이 났었던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나간 전자와 그리고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H 플러스까지가 합쳐져서 나중에 뭐 산소까지 합쳐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려던 얘기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은 어디다? 산화적 인산화 마지막 과정 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아도 산소가 없으면 멈추는 과정이 뭐였다? 네, TCA 회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바로 나오는 내용 얘기하기 전에 잠깐 흥미 위주의 얘기를 하나만 해보면 그 우리 C6라고 적혀있는 그 시트르산 있잖아요. 우리 명칭은 그냥 C6라고만 외워줘도 된다고 했지만 원래 명칭이 시트르산이거든. 뭐 하는 물질인지 알아요? 가글 같은 데도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가 직접 들어있다기보다는 보통 얘랑 뭔가의 화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과일. 사실 가글에 들어있는 것들도 대부분 얘는 그 과일 향 때문에 들어있는 거거든. 요거 다른 이름이 뭐냐면 요게 이제 영명이잖아. 시트르 산은 뭐 당연히 한글 그 한자명이긴 하겠지만 얘가 이제 우리
한글로 쓰면 이것도 뭐 한자긴 하지만 구연산이거든요. 뭐게? 아이셔 안에 들어있는 흰 가루입니다. 혹은 신 젤리 겉에 묻어있는 그 신맛 나는 하얀 가루입니다. 그게 시트르산이에요. 구연산. 과일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신기하지? 신기하라고 한 말이에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신기하니까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알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호흡의 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잠시만요. 흰색을 주문을 해야 되겠구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애는 O2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는 직접 보기에만 O2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 O2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 미토 내막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자전달계,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O2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이어서 정리할 게 조금 있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외우다 보니까 같이 외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요 전자전달계라고 불렀던 얘도 그렇고, 그 산화적 인산화라는 명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를 포함해서 원래 아예 인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냥 저는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원래 이제 이 인산화라는 개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산이 된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물질이 바뀌어서 인산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멀쩡하게 있었던 물질에다가 인산을 붙여주는 걸 인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산화의 범위는 되게 넓거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생투에서 딱 한정적으로 다룰 인산화는 뭐냐면, 간단하게 ATP 합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인산화라고 부를 거야 라고만 직결해서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ATP가 합성되는 것만 보고 인산화라고 부를 건데, 그 ATP를 합성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인산화의 종류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화적 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왜? 자, 산화적 인산화에서 쓰는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예요? 전자전달계에서의 에너지를 누가 들고 있어? 전자가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두 개의 전자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전자전달계를 이동하면서 능동수송을 시키는 그런 그 회로가 이제 전자전달계였다는 거지. 그리고 전자가 그 에너지를 들고 나오기 전에도 결국 NADH 혹은 FADH2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전자가 나오는 현상, 즉 산화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전자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가 일어나니까 명칭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붙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얘는 그렇게 산화 반응에서 전자가 들고 나온 에너지를 이용했으니까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광인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인산화, 즉 ATP를 만들 건데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뜻이겠어? 빛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빛에서 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를 하면, 즉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면 그게 광인산화가 될 건데, 이건 오늘 이제 얘기할 광합성의 주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랑 이것 빼고 나머지 모두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 산화적 인산화나 광인산화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A라고 하는 물질에 붙어있던 인산을 이 떼다가 ADP한테 옮겨 붙여줬더니 ATP가 되더라.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었어? 해당 작용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 G3P에서 DPG 될 때 인산이 붙었다가 그 DPG에 있었던 인산 떼다가 ADP한테 옮겨 붙이면서 ATP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해당되고요. 또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해당되는 건 뭐 어디에 또 있냐면 우리 TCA 회로 중간에 나오는 ATP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구분해주면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인산화는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왜 산화적 인산화는 그 자체가 세포호흡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광인산화는 이 자체가 어디에 해당되냐? 광합성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호흡 3단계 중에 전자전달계에 해당되는 산화적 인산화 혹은 광합성에 해당되는 광인산화가 아닌 모든 ATP는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나 이 과정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전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 프린트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정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없어. 자 이게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산소가 없는 상태 혹은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호흡을 하려고 한다고 쳐. 그럼 지금 저 세 개 과정 중에서 뭐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야. 그쵸? 2번하고 3번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CA 회로랑 전자전달계는 아예 멈춰. 그러면 딱 어디까지만 일어나는 거냐면 포도당에서 이 피루부산 만들어지는 것까지 일어나면서 여기서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딱 요 과정만 생각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두 개 ATP가 쓰이고 네 개 ATP가 나오는 거지만 우린 그냥 간단하게 두 개 ATP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지.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NAD 플러스가 이제 NADH로 만들어지는 플러스 H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요거 두 개씩 딱 요 과정이 이제 그 해당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럼 산소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뭐라고 불러요? 무산소 호흡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무산소 호흡은 이렇게 일어나면 되나? 기본적으로는 맞긴 맞아. 이게 무산소 호흡의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포도당 하나를 분해해서 ATP를 정확하게 2개씩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모든 무산소 호흡은 다 이 해당 작용을 일단 똑같이 해. 왜? 어차피 해당 작용은 O2랑 상관없으니까 호흡 전체 과정 중에서 일단 이건 일어나는 거야. 단지 산소가 있으면 이 뒤에 걸 했을 건데 산소가 없으니까 이 뒤에 걸 못하고 여기서 일단 멈추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똑같아. 해당 과정 자체는 무산소 호흡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만 자 우리 무산소 호흡은 다른 명칭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무산소 호흡의 다른 명칭. 좋아요. 부패라고 하는 게 있고 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발효와 부패는 어떻게 구분하지? 맞아요.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분한 기준이거든. 똑같은 무산소 호흡 과정이고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라고 부르고요.
그 무산소호흡 이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부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최종 물질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얘기가 되려면 적어도 피로부산에서 끝나는 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피로부산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해당 과정만 하고 끝나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전자전달계가 멈추면 TCA 회로가 멈추는 이유가 뭐였지? 산화적인 산화가 멈추면 TCA 회로가 멈추는 이유. 자, TCA 회로가 쓰는 재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쓰이는 게 뭐가 있냐? NAD 플러스와 FAD라고 하는 조효소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렇지? 회로 한 번당 5개 NAD 플러스가 쓰이고요. 4개 NAD 플러스가 쓰이고요. 그리고 1개 FAD가 쓰이잖아. 그리고 포도당 하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NAD 플러스가 총 8개가 쓰이게 되고 FAD가 2개가 쓰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전자전달계가 멈춰 있게 되면 그 NAD 플러스 써서 만든 NADH와 FAD 써서 만든 FADH2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FADH2가 원래 FAD로 돌아가려면 전자전달계가 돌아가야만 FAD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그럼 결국 전자전달계가 멈춰 있으면 우리 몸의 FAD 수는 모자라지겠죠. 우리 몸의 NAD 플러스 수도 모자라져요. 좀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쳐도 결국에는 FAD와 NAD 플러스가 따로 추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예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재료가 사라지면 TCA 회로가 멈출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제가 산소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산소가 없을 때 못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단 말이야. 결국에는 TCA 회로의 메인 재료가 되는 FAD나 NAD 플러스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건 무산소 호흡도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당장 얘는 2개씩밖에 안 쓰니까 당장에 산소가 없어서 얘네들이 멈춘다고 한들 엄청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거든. 근데 결국에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면, 길게 가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겠죠. 몸에 계속 NADH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산소는 계속 없잖아. 그래서 산소가 없는데, 즉 전자전달계에 산화적인 산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얘가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결국에 이 무산소호흡이라고 하는 건 지속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산소호흡은 어떤 과정을 추가로 갖게 되느냐? 이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되돌리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포도당에서 수소를 뗐었던 걸 다시 수소를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누구한테 붙일 거냐면 피루부산한테 붙여야겠지. 그래서 피루부산한테 이 수소를 붙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부패와 발효로 나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NADH의 뭐겠어? 산화 과정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피루부산의 환원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든 부패든 무산소 호흡은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환원 과정, 이렇게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피루부산의 환원 과정은 왜 필요하냐? 얘를 얘로 다시 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이 피루부산의 환원 과정을 거친 최종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부패냐 발효냐가 이름이 붙여지는데, 일단 그 중에 우린 부패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생투에서는 그냥 부패는 그런 거다 정도의 얘기만 하고 지나가고, 생투에서 이제 발효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투에서 얘기하는 발효는 딱 2가지 발효를 배웁니다.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알코올 발효. 그럼 얘는 발효 결과물이 뭐여야 되는 거겠어? 무산소 결과물이 뭐여야 되겠어? 알코올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알코올은 알코올 중에서도 뭐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는 알코올은 좀 넓은 범위로 잡아보면 총 3가지가 있어요.
CH3OH라는 화학식을 가진 메탄올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C2H5O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탄올이라는 애가 있고요. 에틸알코올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C3H8OH라는 이름을 가진 8하면 안 되죠. 7OH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파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알코올은 이렇게 흔하게 쓰이는 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얘는 완벽하게 산업용 알코올이니까 빼고, 얘는 산업용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또 은근히 쓰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놈은 무조건 화학적으로 합성됩니다. 사실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알코올 쪽이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에탄올이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한, 그러니까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술은 뭘 통해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발효를 통해서 만들잖아.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 술 만드는 발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알코올 발효의 결과인 C2H5OH, 즉 에탄올이 지금 이 알코올 발효 결과물로 나와야 될 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출발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얘가 일단 두 개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두 개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C3H4O3였을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뭉쳐서 적으면 얘는 지금 탄소가 두 개지, 그리고 수소가 몇 개야? 6개란 말이야. 그리고 산소가 한 개지.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수소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 수소 얘한테 정확하게 옮겨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6개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소가 4개였던 게 수소 6개가 되는 걸로 이 수소를 얘한테 옮겨 붙였구나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를 옮겨 붙여갖고 얘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알코올이니까 정확하게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되돌릴 수 있었네 까진 좋아. 근데 나머지까지 같이 비교해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그쵸, CO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 발효 과정에는 꼭 CO2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맥주나 포도주에 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술은 다 뭐냐면 증류주지. 일반적으로 증류주기 때문에 탄산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냐, 얘가 CO2가 나가는 과정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H를 붙이는 과정보다 먼저 일어나거든. 그러면 여기서 CO2 빼볼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C2H4O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물질 혹시 아는 거 있나? 여기는 알 수도. 일단 화학을 했으면 알 건데 화학을 안 했으면 좀 안 익숙한 물질이긴 해요. 얘는 CH3CHO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거 세번 뭐야?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하나. 정확하죠? 그래서 원래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이제 2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CHO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런 CO2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는 과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발효 과정을 보면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됐다가 거기다 이제 H를 붙여갖고 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술은 발효 중간에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 알데하이드는 시체 닦는 데 쓰는 거예요. 저거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이거든요. 실제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시체 닦는 데 써. 왜냐면 저 알데하이드를 이용해서 시체를 닦으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시체에 있는 모든 균이 다 죽는다는 소리거든.
근데 균을 다 죽여버릴 정도의 약이다. 그건 사람도 죽을 정도의 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되게 안 좋은 물질인데, 요거는 약간 흥미 위주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과정의 정확하게 반대 과정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간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지금 이 과정의 여기 정확하게 간에서 알코올의 해독 과정이에요. 간에서 알코올의 해독 과정은 어떻게 되냐? C2H5OH가 지금 이렇게 독성이 너무나도 강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한 번 더 반응시켜서 CH3COOH라는 물질로 만들거든. 근데 이건 알잖아. 뭐야? 아세트산, 즉 식초지. 그래서 얜 독성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물질이니까. 그리고 얘는 독성이 그래도 꽤 강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독성이 엄청 강하거든. 그리고 얘가 의 원인입니다. 신기하지? 이게 너네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를 알 수도 있나? 근데 아무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마다 이 효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 효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간 기능이 좋다는 건 사실 술 잘 먹는 것만으로 간 기능이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간이 기능이 몇 개인데 어떤 사람은 간에 어떤 특정 기능이 좋을 수는 있는 거고 나머지 안 좋을 수도 있고, 물론 간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기능이 다 잘 돌아가겠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요 기능을 하는 효소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 기능을 하는 효소들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이 전체 효소가 다 잘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거든. 이게 사람이 체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과정의 효소가 좋은 사람들은 뭐냐? 술을 잘 안 취해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저쪽이거든. 대신에 이 과정만 잘하면 술은 잘 안 취하지만 숙취는 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술은 잘 취하는데 숙취가 별로 안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뭐냐? 여기 효소는 약한데 여기 효소가 센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은 빨리 일어나니까, 이 과정은 천천히 일어나니까 알코올 상태가 계속 몸 안에 남아있어갖고 술은 쉽게 취하는 거지. 대신에 이게 빨리 끝나니까 몸에 이게 남아있을 일이 적잖아. 얘가 빨리빨리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숙취는 없는 거지. 만약에 둘 다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술도 잘 마시고 숙취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신기하죠? 사실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번 봐둬야 될 과정이라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왜? 이게 알코올 발효예요. 아니, 아세트산 발효예요. 뒤에 나오는. 아세트산 발효는 요즘 거의 안 가르쳐. 어차피 니들이 생투로 수능을 볼 것도 아닌데다가 절대평가에 필요한 정도의 뭔가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세트산 발효처럼 발효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는 요즘은 잘 안 가르치는 주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회로를 한번 눈으로 봐두는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어차피 그 얘기 하는 김에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 하나 같이 얹어서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세트산 발효인데, 아세트산 발효라는 건 이런 거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아세트산 발효면서 동시에 알코올 해독 과정의 첫 과정인 이거, 여기까지를 뒤집어 놓으면 알코올 발효의 뒤에 과정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될 회로는 뭐다? 이쪽은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밑에 것만 잘 추가해주는 형태로, 위에 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 해당 과정은 최대한 그냥 함축시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답지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꺾여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건데. 오케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애였으면, 이제 또 발효가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다뤄볼 발효가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또 똑같이 포도당에서 두 개 ATP 나오는 해당 과정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루부산 만들었으면 얘는 C3H4O3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두 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고,
다시 또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피루부산을 환원하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젖산인 두 개겠죠? 이게 젖산 발효가 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발효거든. 자, 일단 이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이 젖산의 분자식, 요 화학적으로 구성을 보면 탄소가 3개고 수소가 6개고 산소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정확하고 깔끔하게 얘한테 수소만 2개씩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얘처럼 중간에 CO2가 나온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붙여주고 끝.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됐다가 바뀐다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루부산한테 수소를 다시 붙여서 젖산을 만든다면 되는데, 오히려 이쪽은 그래서 쓰임새 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는 쓰임새라고 해봤자 술 만드는 데 쓰일 거고요. 혹은 빵 만드는 데 쓰일 건데, 알코올 발효하는 거 누구야? 미생물이긴 한데 그 알코올 발효를 하는 미생물의 명칭. 오, 맞아요. 효모라고 하는 애지. 효모입니다. 이 효모의 영명이 뭐냐? 이스트예요. 빵을 혹시 만들어 보거나 빵 반죽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빵 만들 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 거기다 이스트를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리고 이걸 발효시키면 그 안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그런 다음에 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CO2가 생기니까 CO2가 날아가야 되지. 그럼 그 안에 공기가 나간 공기구멍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빵이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되는 게 이제 이 효모거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젖산 발효는 누가 하냐면 젖산균이 합니다. 또 젖산균 말고 누가 해? 그치, 근육이 하죠.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었긴 했었다고, 예전에 근육 파트 얘기할 때. 물론 대부분 요즘 내신에서 그쪽을 안 다루니까 학교에서 다시 복습을 안 했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 있고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젖산 발효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이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게 젖산균이라고 하는 균이 하는 발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근육이 하는 무산소 호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있잖아. 그 운동을 했을 때 하는 근육의 무산소 호흡이 바로 이 젖산 발효예요. 그래서 우리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 피로 물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젖산균이 만들어낸 젖산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산이니까 시큼한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 젖산 어디 들어있게? 예, 김치입니다. 이게 김치 발효하는 거야. 그래서 젖산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김치에 들어있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젓갈이라고 부르는 거지. 새우젓, 어쩌고 젓, 뭐 아니면 젓갈, 이거 다 젖산 발효 결과물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구르트도 젖산입니다. 요구르트의 신맛도. 그런 게 이제 젖산균, 근육이 하는 이 젖산 발효의 결과다고. 얘는 이제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보다 딱 이렇게만 회로가 기억해도 되는 것만 해도 좀 좋지.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방금 드린 거기다가 회로를 정리를 해두고 이제 광합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 호흡에서 발효랑 앞에 배웠던 산소호흡 사이에 사실 원래 내용이 조금 있긴 있어. 원래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호흡률 구하는 게 있는데, 호흡률 구하는 건 또 막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도 일단 지금은 넘어갈 거고, 또 그 우리 모든 회로가 지금 우리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포도당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잖아. 그럼 만약에 포도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 즉 탄수화물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단백질이나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호흡하는 방법은 뭐야? 라는 것도 중간에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그냥 일단 흐름만 얘기를 해보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세포호흡에 갖다 쓰려면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포도당이랑 비슷한 형태로 바꿔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회로는 다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물질들을 포도당이랑 비슷한 형태로 바꿔서 회로 안에 집어넣는 형태가 돼. 뭐 예를 들면 요 단백질의 기본인 아미노산 중에서 이 아미노산은 NH2 부분을 떼어내고 남은 요 부분을 우리가 유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유기산이 대부분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가공되어서 TCA 회로에 이용됩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이 우리가 외우는 회로에 끼워 넣는 형태가 될 거거든.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그냥 딱딱 몇 가지 외우면 되는 포인트가 될 거야. 결국 회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로 정리가 끝나고 나면 호흡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고 광합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 얘기를 해보면 이제 광합성은 전체적으로 좀 그 엽록체 자체부터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왜냐면 생겨먹은 것부터가 좀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겨먹었어요. 자, 엽록체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미토콘드리아는 근본적으로 막 두 개가 구성이 끝이고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의 얘기를 했었으면 엽록체는 일단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막이 그냥 붙어서 밖에 이렇게 이중막으로 딱 붙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막과 내막이 그냥 이게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고 여기서 끝나. 이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안타깝게도 막이 이 두 개가 끝이 아니라 이 안에 외막과 내막과 같은 성분, 즉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동전이 쌓여 있는 듯한 구조를 갖는 막들이 추가로 안에 존재하거든. 그리고 얘는 외막 내막 구분이 없는 대신에 저 안에 있는 저 막의 중심이 됩니다. 저 막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토대로 돌아가 보면 미토에서 결국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는 건 내막이었지. 내막 안에선 TCA 회로가 일어나고 내막에선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내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pH,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중심이었으면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단 내막이 기준인 게 아니라 이 안에 추가로 존재하는 막이 기준이 되고요. 이 막을 우린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엽록체의 중심이 되는 건 이제 이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분을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그 안의 공간과 그 밖의 공간을 구분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 바깥의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부르고요. 이 틸라코이드 막 안쪽의 공간, 즉 이 동전 쌓인 것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칭하는 표현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동전 쌓여 있는 이 구조 전체를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틸라코이드 막 안쪽 공간만 불러도 어차피 같은 표현으로 불러줄 건데 뭐라고 부르냐? 그라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 앞에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막사이 공간과 바탕질 같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라나와 스트로마가.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좀 편하냐면 이 틸라코이드 막을 미토의 내막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단어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돼. 나중에 바로 이제 금방 볼 거지만 이 미토 내막처럼 생각해 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틸라코이드 막에도 미토 내막처럼 똑같이 전자 전달계가 있어서 얘가 전자 전달을 해줘서 H 플러스 능동수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능동수송 시켜서 만들어진 pH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 합성을 할 거예요. 다만 그라나가 막사이 공간 같은 게 돼요. 미토에서의 막사이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로마가 미토에서의 바탕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토랑 지금 대입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돼요. 미토와 요 엽록체를 비교를 해보면 엽록체에서는 스트로마가 미토에서의 바탕질과 같은 역할, 비슷한 공간이 되고요. 틸라코이드 막이 미토에서의 내막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라나가 막사이 공간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그라나의 pH가 낮고요.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요. 그치? 그럼 바탕질 때랑
막사의 공간일 때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그라나에서 스트로마로 H 플러스 촉진 확산이 일어날 거고요. 그걸 통해서 ATP 합성을 할 겁니다. 이런 구조인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광합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얘는 먼저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나무의 잎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이죠? 엽록체가 초록색이라서? 그럼 엽록체는 왜 초록색이에요? 일단 맞아. 잎이 초록색인 이유. 잎은 초록색이야. 근데 초록색인 이유는 왜 초록색이냐? 엽록체가 초록색이어서. 근데 그럼 엽록체는 왜 초록색이야? 아니,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피부 색깔은 왜 이 살색을 띠고 있는 거죠? 왜 사람마다 이 피부색은 다른 거죠? 그래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색소를 갖고 있고 그 색소의 색깔이고 그 색소가 얼만큼 많냐, 얼만큼 적냐에 따라서 그 색소의 비중에 따라서 뭐야? 색깔이 정해지는 거지. 똑같아. 엽록체가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색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엽록체의 초록색 색소를 뭐라고 부르게? 그래요. 이 엽록소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엽록소가 엽록체에 들어있는 색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엽록소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이 엽록체에 들어있는 색소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 번에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광합성 색소라고 불립니다. 광합성 색소.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당연히 방금 얘기한 엽록소긴 한데 사실 우린 엽록소니까 그냥 엽록소지 하고 지나지만 엽록소에는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엽록소 A가 있고요. 엽록소 B가 있고 엽록소 C가 있고 엽록소 D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의 엽록소는 엽록소 A와 엽록소 B예요. 이건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되는 게 뒤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배울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들어만 두면 될 거야. 아마 선생님들도 가끔 여기 광합성 색소를 정리하면서 CD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잘은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요 A하고 B가 우리 근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녹색 식물이 갖는 색소예요. 그리고 또 광합성하는 게 녹색 식물만 있나? 누가 있어? 우리 생원 마지막 단원에서 그렇죠? 플랑크톤을 포함해서 또 그치 바다에 사는 생산자 조류가 있었죠. 그래서 녹조류가 있고 홍조류가 있고 갈조류가 있으면 얘가 A 엽록소 AB, 얘가 엽록소 AC, 얘가 엽록소 AD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식물에 이 엽록소 말고도 추가 색소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홍조류는 홍조소라고 하는 추가 색소를 갖고 있고 이 색깔이 얘가 빨간색을 띠게 되는 이유예요. 갈조류는 갈조소라고 하는 색소를 추가로 갖고 있고 그게 얘가 갈색을 띠게 만드는 이유거든. 근데 일단 이건 우리가 한번 들어놓고 지나가자라고 했던 거니까 일단 다시 지워놓고 나면 그러면 일단 녹색 식물한테는 엽록소 A가 있고요. 그리고 엽록소 B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뭐가 있냐? 카로틴이라는 게 있고요. 잔토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물, 녹색 식물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이렇게 4개의 색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솔직히 좀 익숙하십니까? 명칭 별로 안 익숙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카로틴. 카로틴은 보통 우리가 카로틴이
그 여러 가지 구조를 갖는 카로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로틴 자체가 그냥 한 가지만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조금씩 다르거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파 카로틴, 베타 카로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서 베타 카로틴이라는 애는 이 베타 카로틴을 사람이 먹고 사람 몸의 대사작용을 거치면 비타민 A가 돼요. 그래서 카로틴을 가진 물질이 눈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당근. 그래서 카로틴은 당근의 색깔이에요. 당근의 색깔이 곧 카로틴의 색깔이에요. 무슨 색? 주황색. 엄연히 따지면 사실 주황색보다는 카로틴은 조금 더 진한 빨간색 계통에 더 가깝긴 한데 그래도 주황색, 빨간색 그 사이 어딘가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로틴은 주황색 혹은 빨간색 이런 색깔을 띠는 색소고요. 잔토필은 노란색을 띱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근의 주황색은 빨간 카로틴과 노란 잔토필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근데 자, 카로틴 빨간색, 잔토필 노란색 뭐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잎에 엽록체가 있고 거기에 엽록소, 색소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엽록소 말고 잎에는 이런 색소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잎에 빨간색, 잎에 노란색 뭡니까? 단풍. 이게 가을이 되면서 잎에 들어있는 엽록소들이 파괴되고 나오는 색깔들이 이 카로티노이드의 색깔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금방 이해가 되죠? 금방 좀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카로틴이 얘가 빨간색 계통의 색깔이고요. 이 잔토필이 노란색 계통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엽록소 A와 엽록소 B 쪽을 보면요. 엽록소 A랑 엽록소 B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엽록소 A가 좀 더 진한 초록색 쪽, 그러니까 파란색에 가까운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엽록소 B가 좀 연두색, 노란색에 가까운 초록색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차피 결국은 얘네 둘 다 초록색 계통인 거죠. 그냥 엽록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 계통입니다. 좀 더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냐 아니면 좀 더 노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나뉘거든. 근데 그러면 왜 얘네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색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빛의 색이? 빛의 색이가 뭐? 빛의 색 뭐? 그래서 빛의 색깔에 따라. 그치, 흡수하기 좋게. 자, 여러분들 그 여름에 검은 옷 입고 나가면 왜 덥죠? 그치, 검은 옷은 햇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여름에는 흰색 옷 입고 가면 좀 더 낫지. 왜? 흰색 옷은 뭐 어떻게 하니까? 빛을 전부 다 반사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떻단 얘기냐면 어떤 색깔이 정해져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은 본인이 가진 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흡수하고 가진 색에 대한 건 반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초록색 계통이라는 소리는 얘네들은 뭘 반사한다는 소리야? 초록색을 반사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뭘 제일 잘 흡수하게 되냐면 초록색 주변일수록 반사하는 애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를 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색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겠어? 빨간색이나 보라색 쪽 계통의 빛을 제일 잘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쪽 계통의 빛을 잘 흡수하도록 있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빨간색하고 보라색 이쪽 계통을 주로 흡수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안 흡수하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쪽 아깝지. 그래서 이런 색소들도 추가로 갖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파란색이나 초록색들을 같이 흡수해 주니까. 그럼 잎에는 얘네들이 분명히 다 들어있을 텐데 왜 우리가 보는 잎은 기본적으로 초록색일까요? 단순해. 왜? 누구의 양이 많아서? 엽록소 쪽이 카로티노이드보다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엽록소가 왜 양이 더 많냐? 사실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에 가장 유리한 색깔의 빛이 빨간색, 보라색 이쪽 계통이고요. 그래서 그 빨간색, 보라색 계통의 빛을 흡수하는 애들이 가장 광합성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빨간색 보라색 계통을 흡수하는 이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광합성에 깊게 관여한다 수준이 아니라 광합성이란 반응 자체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엽록소 A는 광합성 자체에 직접 참여해요.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합성의 중심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흡수하는 빛 자체가 가장 메인이 되는 빛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제일 에너지가 많을 거니까 얘네들이 직접 반응을 집도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들은 뭘 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얘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각자 흡수할 거 아니야. 그 흡수한 에너지를 엽록소 A한테 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쩌고 색소라고 부를 건데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치? 제일 쉽게 떠올릴 만한 게 주변 색소라는 단어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아니긴 한데 봐봐. 좀 생각해보면 얘가 중심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중심으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가운데 전파를 수신하는 막대기가 있고 이 전파 수신 막대기로 전파가 잘 모이도록 주변에 이렇게 있는 깔대기를 뭐라고 불러? 안테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주변 색소들을 안테나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의 중심색소, 반응 중심색소가 되는 엽록소 A가 직접 반응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엽록소 B와 카로틴, 잔토필 같은 애들은 빛을 모아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색소들은 일단 어디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지질 막 안에 저 광합성 색소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냐? 이거 잠깐 지우고 광합성 색소 중에 엽록소 A가 중심판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판에 나머지 색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단백질 구조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안테나 색소들이 몰빵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생겨 먹은 걸 빛을 흡수하는 개라고 불러서 광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광계라고 하는 건 뭐다? 이 광합성 색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엽록소가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혹시 이거는 정말 예전의 기억을 끄집어 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을 못할 내용이긴 한데 한번 그래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자 중학교 혼합물의 분리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시약의 양이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을 분리하기 좋은 방법이다.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중학교에서 배울 만한 건 아니니까. 용해도 차에 의한 분리.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이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이 점이 잠기지 않게 물 같은 데다 이렇게 물이나 알코올 같은 데다 담가 놓아요.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뭔가 실험은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여긴 본 적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모르겠다는 것 같고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색소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혼합물 중에서 이런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혼합물을 구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컴퓨터용 사인펜 있지. 종이에다가 컴사로 찍어 점을.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컴사 점이 그 잠기지 않게 물컵에다가 이렇게 밑에만 잠기게. 그러니까 종이 여기 컴사 점을 여기 찍었으면 그 밑에까지만 잠기게 이렇게 종이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컴사에 내용물이 되는 색깔들이 위로 이렇게 쭉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단 원리적으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이 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겠지. 그치? 이거 사실 화학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원래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명칭을 잠깐 얘기해보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물이 얘를 쭉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자, 얘가 우리가 보기엔 한 가지 물질로 점을 콕 찍어 놓은 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잖아. 이 물질들은 어떤 애는 조금이라도 더 물이랑 친할 거죠. 반면에 종이랑은 좀 덜 친하고, 혹은 그 많은 물질 중에서 누군가는 종이랑 더 친하고 물이랑 조금 덜 친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얘가 물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서 이 물이랑 더 친한 애들일수록 물이 올라가는 속도를 그대로 따라서 팍팍 올라갈 겁니다. 종이랑 별로 안 친하고 물이랑 친하니까 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지. 근데 반면에 물이랑 별로 안 친하고 종이랑 친하면 어때?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지. 그럼 물질마다 올라가는 속도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잖아. 그러면 분리되겠지.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거든. 문제는 분리해서 써먹을 순 없어. 분석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에서 지금 얘기한 여기에 넣게 될 거는 방금은 물로 얘기했지만 물이 아니라 그 실험마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마다 여기 넣어주게 되는 물질이 달라지거든. 근데 뭐가 됐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용매라고 불러요. 그리고 용매뿐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 동시에 이동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 정지상이라고 불러요. 왜? 이 실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얘한테 따라 올라가면서 이동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그 기본이 되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동상, 정지상 이렇게 불러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물질의 이동은 이동상이랑 친한 물질일수록 멀리 이동하게 되고 정지상이랑 친한 물질일수록 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이동상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빨리 이동하고 많이 이동하고, 정지상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천천히 이동한다. 이게 이제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많이 가면 얘랑 친한 거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광합성 색소들은 물에는 안 녹아요. 물에 녹으면 큰일 나지. 당장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만 내리면 모든 색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안 친한, 즉 소수성 물질들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수성이 아닌데, 그래서 요 물과 다른 성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무극성에 해당하는 용매를 갖다 놓고 실험을 진행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가장 위에 높게까지 이동하게 되냐면 지금 이 4개 중에서 카로틴이 제일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순서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엽록소 B가 이동이 제일 적어. 이동이 제일 많은 게 카로틴이야. 이건 외워야 돼요, 순서를.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지. 이동상이랑 더 친한 물질이 그냥 카로틴인 거고, 그다음 정지상이랑 더 친한 물질이 엽록소 B라서. 그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케이?
이건 참 알아둬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원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개율이라고 하는 RF 값이라는 걸 구해요. 그리고 보통 이 전개율 구하는 실험은 한 번씩 하게 되는 수행평가에 들어갈 확률이 높게 되는데 되게 별거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빨려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 우리가 실험을 멈출 때가 있어. 언제 멈출 거냐면 얘를 이제 꺼내서 실험 결과를 관찰하려고 하면 그때 멈추겠지. 그럼 꺼낼 때 기준으로 얘가 빨려 올라간 데까지의 선이 존재하잖아.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용매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시작점은 여기 담근 데부터가 아니라 요 점 찍은 데 있지. 점 찍은 데를 기준으로 요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분의 자,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카로틴을 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카로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잔토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해서 여기에 이쯤에 엽록소 A가 나올 거고 여기 이쯤에 엽록소 B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럴 때 요 용매 전선 이동거리 분의 카로틴 요 끝부분 여기 이동거리까지를 하면 이게 카로틴의 전개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율식 자체가 뭐냐? 용매 전선 이동거리 분의 물질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RF값, 전개율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저기다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지. RF값은 일반적으로 퍼센트로는 잘 안 쓸걸? 퍼센트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분해줘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별건 아니지만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수행평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려야 돼서 짚어드린 거지.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외난 있는 데는 좀 아직도 애매하지. 물론 그래서 광합성 내용적으로 얘가 중요하고 치명적이냐 그건 아니고 근데 그냥 수행평가 하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는 전개율 구하는 건 아마 되게 높은 확률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지나가고요. 그러면 원래 하던 얘기 요 관계 쪽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얘기는 그냥 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두고 아마 프린트에 적혀있는 내용 읽어보면은 얼추 방금 설명한 거에 그냥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얘기가 적혀있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을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관계 얘기로 돌아와 보면 자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다고 했냐면 아까 반응 중심이 되는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중심판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변엔 나머지 안테나 색소들이 쭉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비대너지를 흡수해서 이 관계한테 전달해주는 형태가 될 건데 그 중에 이 관계는 관계 1이 있고요. 관계 2는 그림은 이따 그리고 밑에 적어두기만 할게요. 관계 2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1, 관계 2 이렇게 1, 2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자, 엽록소 A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엽록소 A조차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자, 엽록소 A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우리 가장 잘 흡수하는 색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 결국에 우리 가장 잘 흡수하는 색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관계에 있다? 미술에서 보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특정 색을 갖고 있으면 얘는 그 보색 관계에 있는 애를 가장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엽록소 A도 사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구간을 특정해서 그냥 이 정도 안에 색깔을 갖고 있으면 엽록소 A야 이런 식으로 정한 거거든. 그래서 이 엽록소 A들도 각각 색깔이 조금씩 달라서 가장 잘 흡수하는 애들이 다 따로 있거든. 그리고 빛의 색깔은 빛의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파장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이 엽록소 A 중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애들을 P700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P700이 관계 1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다룰 관계 2의 중심이 되는 엽록소 A는 P680이라고 해서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애들입니다. 그 중에 일단 이 관계 1 P70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기 관계 1과 이 반응 중심 색소인 관계 1, 이 P700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요 안테나 색소까지 해서 얘네들이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면 그 흡수한 비대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냐? 이 관계 1이 가지고 있던 전자한테 이 에너지를 몰빵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대에너지를 왜 흡수했냐? 전자 주려고.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이 관계 1으로부터 나와서 자유로운 상태의 전자가 되겠지. 근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얘를 받아줄 수 있도록 여기에 전자 전달 효소가 있습니다. 언제 봤던 거랑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봤던 전자 전달 기계랑 똑같은 걸로 봐주시면 돼요. 이름은 달라. 원래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D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전자 전달 효소의 명칭을 짓는 게 있긴 있거든, 명칭들이. 근데 우리가 그게 걔네들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전자 전달 효소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토크롬 혹은 사이토크롬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그냥 전자 전달 효소인데 걔네들이 이 고에너지 전자를 받아줘요. 그리고 이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이 전자 전달 효소 간의 산화 환원성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이동한 전자는 어디로 가냐? 특정 막단백질로 가고, 이 막단백질은 뭐겠어? 우리 저 전자전달기에서 했던 H 플러스 펌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이동한 이 전자가 이 에너지,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H 플러스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H 플러스 능동수송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번엔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거지.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인지질막, 즉 틸라코이드 막이면 스트로마에서 그라나 쪽으로 H 플러스가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전자는 다시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야. 혹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원래 관계원한테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나면 결국 이걸 통해서 산화적인 인산화 때랑 똑같이 뭐가 생길 거야? H 플러스 농도기울기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ATP 합성효소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들어온 H 플러스가 나가면서 ATP 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금 그린 이게 뭐가 되냐?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이 됩니다. 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결국 이뤄낸 에너지가 어디야? 빛에너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빛에너지를 통해서 ATP를 합성했으니까 광인산화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 광인산화지만 이 나간 전자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 전체적인 거, 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ATP를 만들어내는 이 광인산화에 해당하는 과정을 우린 광합성의 명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럼 명반응과 대비되는 건 뭐가 있겠냐면 암반응이 있겠죠. 암반응은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실제로 광합성은 뜯어놓고 보면 무슨 과정이 있냐면 저 세포흡 때랑 비슷해. 세포흡 때도 산소를 쓰는 과정, 안 쓰는 과정 나눠져 있었잖아. 광합성은 빛을 쓰는 과정과 빛이 쓰이지 않는 과정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명반응은, 암반응은 일단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래서 이 빛이 쓰이는 과정 중에 명반응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건 이 광합성 색소들이다. 인 건데, 자, 여기서 왜 이 인산화, 광인산화가 명칭이 순환적 광인산화냐면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도 있을 거라서 이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 2 쪽을 보면요. 관계 1이 그랬듯 관계 2도 비대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테나 색소들도 비대너지를 흡수하고 이 P680도 비대너지를 흡수해서 얘도 얘가 가진 전자한테 비대너지를 줘요. 근데 그럼 얘가 고에너지 전자가 되겠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 1 때처럼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 효소한테 이동해요.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자 전달 효소한테 이동했다가 얘도 H 플러스 펌프한테 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이동하면 이 에너지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것도 나가면서 ATP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전자는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 관계 1한테 갑니다. 이렇게 관계 2에서 출발한 전자는 관계 2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 1한테 진행해요. 그럼 관계 1에 가서 뭐 하냐? 비대너지를 다시 한번 흡수해. 그리고 비대너지를 다시 한번 흡수한 다음에 이 관계 1한테서 출발한 것처럼 이 과정을 다시 도는 게 아니라 얘는 쭉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탈수소 효소한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2개 갖고 와서 여기 탈수소 효소한테 가거든. 근데 원래 탈수소 효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수소를 떼야 되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탈수소 효소는 이름은 탈수소 효소면서 누구한테서 수소를 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떼는 대신 뭐 하냐? 얘는 정확하게는 약간 수소 강도의 느낌에 더 가까운데 얘는 일단 지가 갖고 있는 NADP 플러스라고 하는 뭐야? 조효소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호흡에서 쓰던 조효소는 NAD 플러스나 FAD였지만 얘는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조효소에다가 이 전자를 줄 거야. 그래도 그냥 주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뭘 같이 합칠 거냐면 수소랑 합쳐주는 거지. 그래서 전자 갖고 와서 2개의 수소랑 합쳐갖고 탈수소소 결과가 뭐가 되냐?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AD 플러스 때랑 비슷한 거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이 수소가 지금 얘가 떼어낸 수소가 아니라는 거. 그냥 어디에 있던 수소를 갖다 쓴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전자 가져와서 써서 준 이 조효소가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 전체적으로 NAD 플러스 때랑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되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 과정을 보면요. 그럼 얘는 본인이 갖고 있던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내보내갖고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럼 지금 관계 2는 전자가 어떻게 됐어? 돌아오지 않았지. 그래도 일단 지금 빨간색으로 해둔 이 과정이 비순환적 광인산화거든? 전자가 순환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지속되면 우리 주변의 식물들은 다 어떤 상태가 되게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죠. 그치? 그러면 식물이 자기장을 내뿜습니다. 개 신기하지. 그치? 그러면 뭐야? 막 식물 옆에 지나가면 휴대폰 고장나고 그리고 뭐 약간 쇠로 된 거 이런 거 식물 옆에 들고 가다 보면 식물에 가서 붙고 막 이런단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돼. 한마디로 저 전자가 나간 전자의 빈 공간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만 해? 채워줘야만 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채우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광합성식 한번 적어봅시다. 광합성식 어떻게 되죠? 6CO2 더하기 결과가 C6H12O6여야 되는 거고 광합성이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야.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지. 왜? 생산자로서 유기물을 생산한다가 목표잖아요. 6H2O 해서 얘가
6O2. 그러니까 뭐야? 우리 지난번에 적었던 호흡식의 거꾸로지. 근데 우리 지난번에 호흡식은 어떻게 바꿨었어? 12H2O가 만들어지고 쓰이는 것 중에 6H2O가 있었지. 광합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식도 호흡대랑 똑같이 이렇게 바꿔줘야만 해요. 이게 원래 식입니다. ATP는 쓰긴 쓰는데 딱 얼만큼만 쓰냐면 지가 만든 만큼 써요. 즉, 얘 광합성 과정 중에 ATP를 쓰거든? 그 ATP는 호흡에서 만든 ATP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명반응에서 만든 ATP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 과정 내에 ATP를 만드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거야. 광합성에 쓰는 ATP를 따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명반응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12H2O가, 그러니까 이 6CO2는 이제 어디에 쓸 거냐면 이게 이제 안 반응해서 켈빈회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될 거고요. 근데 요 12H2O가 쓰이는 과정이 명반응이고 이 H2O가 여기서 전자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호흡이랑 똑같잖아. 다 반대로만 해주면 되지. 호흡 때는 뭐였어? 산소에다 전자 버린 다음에 그 버려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야? H2O였죠. 명반응에선 H2O가 빛을 받아서 쪼개져요. 그래서 H 플러스 2개랑 O2 2분의 1개로 쪼개지거든? 그럼 전자 나오지? 그럼 이 전자 갖다가 여기를 채워주는 거야, 빈 공간에. 그러면 뭐가 나와? 산소가 나와. 그래서 광합성 결과 나오는 산소는 정확하게 이 과정을 거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과정만 따로 뭐라고 부르냐? 물의 광분해라고 불러서 이 물의 광분해는 명반응의 한 과정이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냐?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의 광분해를 하기 위해서 물이 쓰인다라는 거죠. 계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맞잖아. 왜? H2O 하나당 2분의 1개의 O2씩 만들어지지. 그럼 12개의 H2O가 들어가야 6개의 O2가 나오는 거지. 돼요? 그렇게 해서 전자를 내보내는데, 그리고 여기 나온 지금 다른 색깔, 주황색? 이거 나오는 건가? 지금 이 H 플러스 있죠? 이게 이놈입니다.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갖다가 여기 다시 붙여서 얘한테서 나왔던 전자를 다시 여기로 갖다 넣고 NADPH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 몇 개 만들어져? 12개 만들어지겠죠. 왜? 물 몇 개 분해했으니까. 아니, 물 한 개 분해할 때마다 얘 몇 개씩 만들어져? 아니야. H 플러스 2개씩 갖다 쓰잖아. 그럼 다시 얘 하나 분해할 때마다 얘 몇 개씩? 하나씩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물 몇 개 분해할 거야? 12개 분해하잖아. 그럼 NADPH 몇 개 만들어져? 12개 만들어지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명반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NADPH 플러스 H 플러스 12개는 어디서? 안반응에서 갖다 쓸 거예요. 그리고 ATP는 몇 개 만들어지게? 몰라도 돼요. 왜냐? 여기서 ATP 몇 개 만들어진다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안반응에서 ATP 몇 개 쓸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안반응 때 정리할 거고. 그리고 결국 그럼 식 전체에서 해결된 거. 우리 호흡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었으니까 여기서도 정리해보면 얘 다 썼고 얘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쓰고 요거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안반응에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 광합성 명반응 결과물 중에서 해결 안 된 거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반응에 가서 쓰겠지. 아, 이거 말고 또 남은 거 있네요. 여기 ATP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반응에서 갖다 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갖다 쓸 안반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12개의 NADPH와 여기 만들어진 되게 많은 양의 ATP들을 갖다 쓰게 될 안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